1장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0.0000001%와 당신이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돈으로 미친 짓을 한다. 하지만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렇다. 사람들은 각각 세대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소득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다. 태어난 당시의 경제 상황도 다르고 인센티브가 다른 고용시장을 경험하며 누리는 행운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주 다른 교훈을 배운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갖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은 간접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돈의 원리에 대한 일련의 관점을 닻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관점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당신한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부유한 은행가의 자녀는 빈곤 속에 자란 사람의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생각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자란 사람은 안정적인 시절에 자란 사람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대공황기의 증권 중개인은 1990년대 말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 기술. 노동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 30년 동안 경기 침체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는 호주인의 경험을 그 어떤 미국인도 이해하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의 목록은 끝이 없다. 돈에 관해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 테고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나와는 다른 신념, 목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아마도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0.0000001%와 당신이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똑같이 똑똑한 사람도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투자 위험은 얼마나 감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프레더릭 루이스 앨런은 1930년대 미국에 관한 책에서 대공황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라고 썼다. 그러나 경험은 다양하다. 25년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존 F. 케네디는 대공황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대공황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제 가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였고 당시 재산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집도 더 크고 하인도 더 많고 여행도 더 많이 다녔죠. 유일하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버지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정원사를 몇 명 더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신 거죠. 저는 대공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책으로 관련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문제는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쟁점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세대의 가장 큰 경제 스토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책임질 수 있냐고 얘기했다. 여러모로 이 부분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경험은 JFK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전 세대가 가장 널리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정서적 경험으로 JFK의 경쟁자였던 허버트 험프리는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음을 열어도 공포와 불확실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제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공황기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책으로는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에게 남은 정서적 흉터는 나에게 없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왜 주식을 보유하고도 무사태평해 보이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주식시장의 큰 하강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혹시 자녀들의 인생을 뒤흔들 실수라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낼 수는 없다. 역사를 공부하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고 결과를 느껴보기 전에는 내 행동이 바뀔 만큼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나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해 보았을 뿐이다. 투자가 마이클 베트닉은 이렇게 말했다.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도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진실의 피해자일지 모른다. 2006년 미국 경제조사원 소속의 경제학자 울리케 말멘디어와 스테판 나겔은 50년간의 미국 소비자 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파고들었다. 미국인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였다. 이론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시점에 이용 가능한 투자 옵션의 성격에 따라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되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성장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채권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다. 두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세상 경험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된 것이다. 2019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명한 채권 운영가 빌 그로스를 인터뷰했다.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그로스는 자신이 10년 전 혹은 10년 후에 태어났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고 인정했다. 그로스의 커리어는 채권 가격에 순풍을 달아준 당대의 이자율 폭락과 시기적으로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기회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로스에게는 채권이 부를 만들어내는 장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던 그로스의 아버지 세대에게는 채권이 불을 불살라버리는 장치처럼 보였을 것이다. 돈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는 작지 않다. 이는 우리 생각에 아주 비슷할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자.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를 지나는 동안 S&P 500 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거의 10배가 뛰었다. 놀랄만한 수익률이다.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말 그대로 지지부진이었다. 태어난 해에 따라 나뉘는 이 두 집단은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10대와 20대를 거치는 동안 물가가 3배 이상 뛰었다. 엄청난 상승이다. 주유소 앞에 들어선 차량 행렬과 월급을 받는 줄이 이전보다 훨씬 짧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1990년에 태어났다면 평생 물가 상승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2009년 11월 미국의 전국 실업률은 10% 근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흑인 남성의 실업률은 49%였다. 대학 학위가 있는 45세 이상 백인 여성의 실업률은 4%였다. 독일과 일본의 국내 주식시장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됐다. 전국이 폭격을 맞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농장은 국민들에게 하루 1000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식량 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1년부터 1945년 말까지 주식시장이 2배 이상으로 커졌고 경제는 2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렸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남은 평생 인플레이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졌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실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돈에 대해서도 말이다. 절대로 이들이 금융정보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들이 동일한 인센티브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들이 동일한 출처의 조언을 신뢰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돈에 대한 관점을 형성했다. 이런 경우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완벽히 합리적일 수도 있다. 몇 년 전 뉴욕타임스에서 타이완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의 근무 여건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근무 여건은 악랄한 수준이었고 독자들이 흥분하는 게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내놓은 사람은 어느 중국 노동자의 조카였다.
그는 독자 의견란에 이렇게 적었다. 미국인들이 소위 노동 착취 공장이라 부르는 곳에서 우리 이모가 수년간 일했다. 고된 곳이었다. 근무 시간도 길고 임금도 적었으며 근무 여건도 형편없었다. 그런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 이모는 무슨 일을 했을까? 이모는 원래 매춘부였다. 이모의 옛날 생활에 비하면 노동 착취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모는 분명 몇 센트에 여러 남자에게 몸을 착취당하느니 사악한 자본가 사장 밑에서 $2를 받고 착취당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화가 난다. 중국인들은 서양과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있지 않다. 우리의 정부 인프라는 당신네와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그렇다. 공장 노동은 힘들다.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건 오직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격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어느 한쪽이 직관적으로 흑백의 문제라 생각하는 주제에 있어서도 경험이 다르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의 원리에 대한 그 사람만의 정신 모형 속에 그 사람이 당시 보유한 정보를 집어넣어 보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 내리는 의사 결정은 모두 타당하다.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도 있다. 수학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썩어 빠진 마케팅에 넘어갈 수도 있다. 뭔지 모르면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언제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금융 의사 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확인란에 모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의사 결정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동안 그 사람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미국인들이 복권을 사는데 쓰는 돈은 그들이 영화와 비디오 게임, 음악, 스포츠 경기, 책에 쓰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복권은 누가 살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미국의 최저소득 가구는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12를 쓴다. 최고소득 집단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금액이다. 미국인의 40%는 비상금 $400도 없다. 그렇다면 1년에 $400어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상금 $400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들은 크게 당첨될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자신의 대비책을 날려버리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건 미친 짓이다. 아마 당신 생각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최저소득 집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다수는 저소득 복권 구매자의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억지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가 진행된다고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산다. 저축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멋진 곳으로 휴가를 갈 수도 없고 새 차를 살 수도 없고 건강보험을 들거나 안전한 동네에 집을 마련할 수도 없다.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고서야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도 없다. 금융서적을 읽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것들, 혹은 가질 확률이 높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복권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꿈을 꿔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당연시하는 좋은 것들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꿈 말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꿈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당신이 이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복권을 더 많이 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추론 과정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파산 상태인데 복권을 사는 것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복권이 왜 꾸준히 팔리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 당신이 하는 일이 내 눈에는 미친 짓 같지만 당신이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는 생각은 우리의 수많은 금융 의사 결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순전히 스프레드 시트만 가지고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저녁 식탁에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린다. 개인적인 경험과 나만의 세계관, 자존심, 자부심, 마케팅, 괴상한 이유들이 전부 합쳐져 나에게만은 옳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그처럼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새롭기 때문이다. 돈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다. 지금은 터키의 일부가 된 리디아의 알리아테스 왕이 기원전 600년에
최초의 공식 화폐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에 관한 현대적 의사 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다. 은퇴를 살펴보자. 2018년 말 현재 미국의 퇴직금 적립계좌에는 27조 달러가 들어있다. 이는 평범한 투자자들의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은퇴할 자격이 있다. 라는 개념 자체는 기껏해야 2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인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일을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고 그게 현실이었다. 1940년대까지 6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이상이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당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수준은 적절한 금액의 연금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제의 첫 번째 수혜자로 알려진 아이다. 메이플러가 1940년 사회보장연금으로 지급된 최초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금액은 22.54달러였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도 416달러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퇴직자의 사회보장 연금 평균액이 월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였다.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이 될 때까지 65세 이상 미국인의 4분의 1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적연금을 갖고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심한 과장이다. 근로자복지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7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4분의 1만이 연금 소득이 있었다. 운 좋은 그 소수의 사람들도 연금 소득은 가계소득의 15%에 불과했다. 1955년 뉴욕타임스는 은퇴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어느 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다들 은퇴에 관해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은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누구나 품위 있게 은퇴를 할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품위 있는 은퇴 방법으로 예상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자. 미국인의 은퇴를 위한 저축수단의 근간인 직장가입 퇴직연금 401k는 1978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비과세 개인연금적금은 1998년에 와서야 탄생했다. 비과세 개인연금적금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이제 겨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된 셈이다. 그러니 우리가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서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친 게 아니다. 우리 모두 초보여서 그런 것뿐이다. 25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학사학위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1940년에는 2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4명 중 1명꼴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4배 이상 뛰었다. 이처럼 크고 중요한 문제가 빨리 사회에 닥쳤다는 사실은 예컨대 지난 20년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해도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따위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덱스펀드도 마찬가지다. 인덱스펀드가 생긴 것은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 헤지펀드가 유행한 것은 지난 25년 사이의 일이다. 많이들 사용하는 소비자 부채,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대출 같은 것들도 제대 군인 원호법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대출을 쉽게 만들어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유행했다.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이지만 개들은 아직도 야성을 일부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20년에서 50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팩트가 아닌 감정에 많이 휘둘린다는 주제에 있어 이 점은 분명 문제가 된다. 이는 왜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미친 짓을 한다. 거의 모두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다.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2장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뉴욕 대학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자신의 성공 또는 타인의 성공을 판단할 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는데 당시에 이런 학교는 전 세계에 몇 대지 않았다. 시애틀 외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컴퓨터가 생긴 과정도 놀랍다. 이 학교의 교사였던 빌 두걸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였으나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 선생님이 되었다. 빌 게이츠의 동창이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한 고 폴 앨런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선생님은 세상 경험 없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또한 선생님은 우리가 대학에 가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1968년 두걸은 제너럴 일렉트릭지의 메인프레임 단말기에 연결된 텔레타이프 모델 30을 임차하기 위해 자선받아 수익금 $3,000를 쓰게 해달라고 레이크사이드 어머니회에 요청했다. 빌 게이츠는 이 에피소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임차는 1965년에야 발명된 개념이다. 그는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분이었다.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원조차 빌 게이츠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첨단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이 컴퓨터에 흠뻑 빠져들었다. 빌 게이츠는 13세였던 1968년에 학교에서 폴 앨런을 만났다. 폴 앨런 역시 학교 컴퓨터에 매료되어 있었고 둘은 죽이 잘 맞았다.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서 컴퓨터는 일반 교과 과정은 아니었고 독립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이었다. 빌과 폴은 여가 시간에 이 컴퓨터를 마음껏 갖고 놀며 창의력을 폭발시켰다. 방과 후 늦은 밤 주말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금세 컴퓨터 전문가가 됐다. 폴 앨런의 회상에 따르면 그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놀던 어느 날 늦은 밤에 게이츠가 포춘 잡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포춘 500대 회사를 운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폴 앨런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컴퓨터 회사를 갖게 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가치는 현재 1조 달러가 넘는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유엔에 따르면 1968년 당시 전 세계에는 대략 3억 3백만 명의 중등학교 연령의 인구가 있었다. 그중 미국에 살던 사람은 1800만 명이고 여기에서 워싱턴주에 살던 사람은 27만 명이다. 또한 이 중에 시애틀 인근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 조금 넘고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였다. 3억 3백만 명으로 시작해 300명으로 끝난다. 중등학교 연령대 인구 100만 명 중 1명은 컴퓨터를 살 만한 현금과 성견지명을 갖춘 고등학교에 다닌 셈이다. 그리고 우연히도 빌 게이츠는 그 300명 중 1명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도 숨길 생각이 없다. 만약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겁니다. 2005년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다. 빌 게이츠는 충격적일 만큼 똑똑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10대 때 이미 노련한 컴퓨터 회사의 경영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컴퓨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100만 명 중 1명밖에 누리지 못한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빌 게이츠의 친구 켄트 에번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켄트 역시 폴 앨런처럼 빌 게이츠와 똑같은 힘과 똑같은 강도로 형제지간 같은 사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덕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다. 하지만 레이크사이드 시절로 다시 돌아가보면 이 중등학교 컴퓨터 천재 일당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멤버가 있었다. 켄트 에번스와 빌 게이츠는 중학교 2학년 때 절친한 사이가 됐다. 빌 게이츠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켄트 에번스는 학급 최고의 학생이었다. 빌 게이츠는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빌스 브레인에서 두 사람이 전화로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고 회상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켄트의 전화번호를 알아요. 525-7851이에요. 켄트 에번스 역시 빌 게이츠와 폴 앨런만큼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었다. 언젠가 수업 시간표 정리로 학교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학생 수백 명의 수업 시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하는 일은 미로 풀기만큼 복잡했다. 학교 측은 이 과제를 여러모로 보나 어린아이에 불과한 빌과 켄트에게 맡겼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폴 앨런과 달리 켄트 에번스는 빌 게이츠의 사업가적 마인드와 끝없는 야망을 공유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한다. 켄트는 늘 변호사들이 쓰는 것 같은 커다란 서류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늘 5에서 6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 그림을 그렸죠. CEO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군 장성이 되어야 하나? 외교관이 되어야 하나? 뭐가 됐든 빌과 켄트는 앞으로 둘이 함께할 것이라 믿었다. 켄트와의 우정을 추억하던 빌 게이츠는 이내 말소리가 작아진다. 우리는 계속 함께 일했을 거예요. 대학도 분명 같이 갔을 겁니다. 켄트 에번스는 빌 게이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는 매년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등반 사고로 숨진다. 그리고 중등학교 때 산에서 숨질 확률은 대략 100만 분의 1 정도다. 빌 게이츠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닌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행운이다. 켄트 에번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이루기로 한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리스크다. 똑같은 힘이 똑같은 강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워낙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믿으려면 다른 한 가지도 같은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행운과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우리가 참여한 이 게임은 70억 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행운도 리스크도 측정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빌 게이츠가 한 명 있을 때마다 똑같은 재주와 의지를 가졌으나 인생이라는 룰렛의 반대편에서 끝난 켄트 에번스가 한 명씩 있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를 제대로 존중한다면 사람들의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에게 이렇게 물었다.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중 당신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결과가 성공적일 때 행운의 정확한 역할이요. 나는 이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든다. 사실 경제적 성공에서 행운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운을 수치화하는 것은 어렵고 또 누군가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 암시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의 한 요인으로 행운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만약 세상에는 10억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중 10명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 압도적인 행운 덕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그들의 면전에 대고 그렇게 성공한 투자자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당신은 아마 물러날 것이다. 남들을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리면 질투에 차고 야비한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가 행운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 또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기가 죽는 일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경제학자 바스카르 마줌더는 형제들 간의 키, 몸무게보다 소득의 상관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만약 당신이 부자이고 키가 크다면 당신의 형제는 키가 클 확률보다 부자일 확률이 더 높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나 기회문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크게 관련된다. 그러나 정작 부자인 형제 둘을 데려다 놓는다면 이 연구 결과가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공과 마찬가지로 실패 역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파산에서부터 개인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까지 어떤 종류의 실패든 말이다. 실패한 사업가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걸까? 커리어가 길을 잃은 것은 게으르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때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그런 걸까? 알기가 어렵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100% 미만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고 리스크란 그 등식에서 불운한 쪽으로 끝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다. 행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역시 결과 중 얼마만큼이 의식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얼마만큼이 리스크였는지 구분해 보려 하면 그 스토리는 너무 어렵고 혼란하고 복잡해진다. 내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고 해보자. 애초에 내가 그 주식을 산 것부터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벌 확률이 80%인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어쩌다 보니 불운한 20%의 경우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게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리스크라는 현실을 경험한 것뿐일까? 어떤 의사결정이 현명했는지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그날의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한 스토리를 선호한다. 그리고 단순한 스토리는 알기 쉽지만 지독하게 잘못된 방향을 알려줄 때도 많다. 투자자와 기업가, 주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니 나는 다른 누군가의 실패는 보통 잘못된 의사결정 탓이고 나 자신의 실패는 보통 리스크의 어두운 면 때문임을 깨달았다. 내가 당신의 실패를 판단할 때는 깔끔하고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가진 스토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쁜 것을 보니 당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원인이었던 게 틀림없다. 라는 게 나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스토리다. 그러나 나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나의 과거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고 나쁜 결과를 리스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리스크의 불운한 측면을 경험한 가난한 투자자는 포브스 표지에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럭저럭 괜찮은 혹은 심지어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운이 좋았던 부자 투자자는 분명 표지에 실린다. 두 사람은 똑같은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도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뿐이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돈과 관련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어떤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이 여자가 했던 것은 하고 저 남자가 했던 것은 피하라. 라며 교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에게 요술 지팡이가 있다면 정확히 어느 만큼이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그런 행동들을 이리저리 쥐고 흔든 무작위적인 리스크와 행운의 역할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술 지팡이가 없다. 우리가 가진 뇌는 복잡한 것은 꺼리고 쉬운 답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 하거나 피해야 할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빌 게이츠처럼 대단히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행운 덕분인지 재주 덕분인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미국의 사업가 코르넬리어스 벤더빌트는 이제 막 1년의 사업 거래를 마무리 짓고 그의 철도 제국을 확장한 참이었다. 그런데 사업 자문가 중 한 사람이 그가 체결하기로 한 모든 거래가 법률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벤더빌트가 말했다. 맙소사 존. 설마 뉴욕주 법령을 다 지켜가면서 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내 생각은 이랬다. 바로 저런 태도 때문에 벤더빌트가 그토록 성공했구나. 벤더빌트 시절의 법률은 철도 여건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벤더빌트는 될 대로 되라지. 라고 말하며 법과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벤더빌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 법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현명한 지혜로 보고 싶은 유혹이 일만도하다. 저 선지자는 아무것도 자신의 앞길을 막게 놔두지 않았어.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 얼마나 위험한 분석인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처럼 명백한 범죄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끝나는 버전의 벤더빌트 스토리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어느 무법자가 세운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명령으로 붕괴되는 스토리 말이다. 법을 무시한 벤더빌트는 열렬히 칭찬하면서 같은 이유로 앨런은 비난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마도 한 명은 운이 좋아 법망을 피해가고 다른 한 명은 리스크의 편에서 끝났을 텐데 말이다. 존 디 록펠러도 비슷한 경우다.
역사가들은 그가 자주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 것을 흔히 교활한 사업 수완으로 묘사한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착 오적인 법률이 혁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다. 라는 내러티브가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다. 로 바뀌는 것은 대체 언제일까? 스토리가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록펠러는 천재이니 그의 성공으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라. 는 내러티브가 록펠러는 범죄자이니 그의 사업 실패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라. 는 내러티브로 바뀌지 않았을까? 두 스토리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벤더빌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법률을 신경 써? 힘을 가진 사람은 안 돼? 실제로 그는 힘이 있었고 그의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진 스토리의 마지막 대사가 되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아주 얇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선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리고 워런 버핏의 초창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성공 대부분은 그가 보험회사 가이코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덕분이었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가이코는 그레이엄 자신이 설계한 수익 다각화 법칙을 거의 다 어겼다. 여기서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모르겠다. 그레이엄은 가이코로 대박을 낸 것에 관해 이렇게 썼다.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대단히 기민한 의사결정이었을까? 우리가 과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는 2006년 야후의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그를 천재라고 칭찬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하게 비난한다. 바보들아,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여기서 기업가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레버리지로 수많은 사람이 떼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다. 최고의 매니저도 최악의 매니저도 직원들을 최대한 닥달한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와 고객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는 둘 다 현명한 사업상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 멋있게 대담함과 바보같이 무모한 사이의 그인선은 너무 얇아서 모든 일이 끝난 후에만 눈에 보이기도 한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재주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돈을 경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내고 싶을 때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두 가지 조언이 있다.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누구를 칭송하고 우러러볼지 반대로 누구를 무시하면서 저런 꼴만은 피하고 싶다고 여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하라. 갓 태어난 아들에게 내가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 정신을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하라. 특정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억만장자, CEO 혹은 뉴스를 장악한 엄청난 실패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례는 그 복잡성을 감안하면 다른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결과가 극단적일수록 거기서 얻은 교훈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 결과는 극단적인 행운이나 리스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공이나 실패의 큰 패턴을 찾다 보면 실천 가능한 교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패턴이 흔할수록 내 삶에 적용하기 더 쉬울지도 모른다. 워런 버핏의 성공 투자를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그토록 극단적이면 그의 한평생 성과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행운이란 우리가 안정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처럼 폭넓고 흔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가 프레더릭 루이스 앨런은 평범한 중간 계층에 있는 미국인의 삶을 묘사하는 데 커리어를 바쳤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하는 것들 말이다. 뉴스를 장악하는 극단적 인물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런 종류의 폭넓은 관찰을 통해 배울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언젠가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총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리스크는 당신의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때로 그저 리스크에 가차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말이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때는 투자를 잘못했고 저때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금전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마라.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다. 또한 확률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뜻임을 아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다음 장에서는 자신의 행운을 시험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